이른 아침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나섭니다. 가만히 보면 버스에 타는 사람들은 거의 외국인입니다. 공장에 출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죠. 언제부턴가 번화가에 외국어 간판이 늘어났습니다. 참 다양한 언어가 보이죠. 그만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자주 눈에 띄는 광고도 있습니다. 구인 광고입니다. 농번기 인력도, 인근 공장에서 애타게 찾는 이들도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지역 경제가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농촌 인력도 있고 건설도 있겠지만 거의 여기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 회사 쪽, 공장 쪽으로 지금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력 사무실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5,000명 이상은 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초창기 할 적에는 우즈베키스탄 또 아니면 몽골, 방글라데시 이런 쪽이 많았는데 뭐 지금은 대중 없어요. 지금 뭐 여러 나라에서 많이 들어와요. 지금 어찌 보면 여기도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냥 서로 경쟁 상대지. 서로 협력업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인력업체들이. 음성은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를 서 교수님은 음성의 산업단지에서 찾는 중입니다. 음성이 수도권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교통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산업 단지들이 많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도 좋은데 노동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어 놔도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한 제조업체 대표에게 공장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 지역이 좀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나 보네요. 네, 저희는 이제 생산 쪽은 한 90% 정도가 외국인. 90%가 네. 외국인. 네. 최근 들어서 뭐 한 2, 3년 새에 급격히 지금 더 심해졌다고 봐야겠죠. 생산직의 90%네요. 2007년에 문을 연 공장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합니다. 주야 2교대로 운영하는데 이주 노동자가 직원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중소기업이라 내국인이 꺼려서 몇몇 공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생산 라인을 이주 노동자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7대 3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거꾸로 뭐 2대 8 정도로 외국인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또 그다음에 이제 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대한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런 일반 제조업체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일단 상실이 돼 있는 상태고. 내국인 비례에 따라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데 한국인 노동자가 오지 않아 이주 노동자마저 더 늘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뭐 문을 닫아야겠죠.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며 상권이 달라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노동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이기 때문이죠. 이들의 돈이 지역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요즘엔 이주 노동자들이 큰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들의 휴일인 주말에 시장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저희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큰 손님이죠. 외국인들이 주말 이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일날은 지금도 뭐 보시다시피 택시들이 그대로 서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차이가 많아요.
이제 시장 상인들 내지는 우리 이제 택시 기사들 오히려 그분들이 없으면은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 오히려 더 잘하는 편이죠. 음성의 변화는 미리 본 우리의 미래일까요? 이대로 저출생이 계속되어 인구가 감소한다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더 심해질 겁니다. 통계만 봐도 경제 활동이 가능한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이주 노동자를 늘리는 게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전문가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15년) (20년) 동안의 그러니까 총량, 그러니까 전체 우리 사회 전체 노동시장에 있어서 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이제 그런 일은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수급 문제가 없냐면은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노동력 변화의 미래 추이를 좀 더 정치하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 전망을 해야만 그거에 맞는 좀 더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 노동력은 생산 가능 인구로 따집니다. 현재 노동력을 100명으로 보고 생산 가능 인구를 보면 (2045년엔) 지금의 노동력에서 약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2070년경에는) 현재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죠. 그러나 실제로 일할 사람의 비율로 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어려운 말로 경제활동 인구라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생산 가능 인구보다 노동력이 늘어납니다. 현재 노동력의 80% 넘게 계속 유지할 수 있죠. 50년 뒤에도 현재 노동력의 절반이 넘게 유지됩니다. 물론 그래도 노동력은 부족하지만요. 누구를 얼마나 더 일하게 하느냐에 따라 노동력 문제가 달라진다고 본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미래 노동력을 늘릴 방안을 함께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여성과 청년이 좀 더 경제 활동에 참가할 수 있고 장년층이 더 일할 수 있다면 앞으로 닥칠 노동력 부족 문제를 조금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고려한 것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두 가지 가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려진 여성 경력 단절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 20대 후반까지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가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이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아이를 키우고 복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소위 그 M자형 그 고용률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해소가 돼서 20대 후반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0대, 40대 초반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가정을 도입을 했고요. 두 번째 그 시나리오는 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2020년에 일본 수준까지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출산 후에도 일할 수 있게 지원하고 지금보다 더 많이 고용한다면 부족한 노동력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달라질지 한번 볼까요? (2045년까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88.2%까지 83.2명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론 장년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분명 달라졌죠.
지금 35세가 안 되는 그러한 고학력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20년 사이에 한 10만 명 이상 줄어들 거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은 확 줄어들고 그런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관건은 결국 늘어나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확 줄어드는 젊은 그 고학력 그 취업자들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이고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젊은 인력은 대체 불가란 점이죠. 또 다른 대안을 찾으러 서 교수님과 함께 가봅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이 미래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경제에도 통할까요? 올해로 창립 45주년을 맞은 공장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죠. 전체 직원 중 약 10%만이 이주 노동자로 외국인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여기에 사람을 구하기 어려웠던 생산 라인 업무 일부를 이송 로봇으로 대체했습니다. (3D라) 불리는 힘든 일은 저 귀여운 로봇이 대신합니다. 지금 저렇게 물건을 싣고 와서 물건을 채우는 거거든요. 저게 하나에 한 15kg, 20kg 나가요. 그러면 2개 하면 한 40kg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그동안은 날랐었죠. 근데 이제 이런 일자리는 앞으로 사람을 구하기 어렵거든요. 요게 이제 저희가 구축한 완제품 창고예요. 네. 완제품 창고. 이 이전만 해도 지게차로 렉에 하나하나씩 사람들이 올렸거든요. 몇 년 전 설계한 스마트 창고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창고 업무를 자동화했죠. 그러자 젊은이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일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 인구가 줄어들 인구 감소 시대에 스마트화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노동력을 채울 해법일까요? 이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뭔가 이런 생산성 같은 건 조금 향상이 됐나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당연히 뭐 생산성과 품질이 좋아지는데 저희는 주 안점을 사람의 일자리가 얼마만큼 좋아졌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공장의 생산성만 높아진 게 아닌가 보네요. 스마트 공장이 하나하나씩 고도화가 될수록 일자리가 하나씩 없어지고 로봇이라든지 새로운 것들로 대체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자동화된 설비가 있어도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2020년생 아이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중입니다. 학업을 마치고 일을 할 경제 상황까지 점검했죠. 이제 더 미래로 갑니다. 2020년생이 은퇴를 하고 인생 2막을 설계할 때 연금은 이들의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까요? 걱정스럽게도 지금 상황에선 연금 수령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5년에) 한 번 국민연금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얼마나 재정이 튼튼한지를 말이죠. 올해 검진 결과 32년 뒤 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연금 재정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25년) 동안 연금을 업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연미남이라고 합니다. 미남이 아니라 연금에 미친 남자라고. 잠잘 때도 꿈을 꿀 때도 연금 문제로 꿈을 꾼다고 그래서 제 별명이 연미남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될까요? 평생 연금만 연구한 이분이 현재 연금을 둘러싼 논의 중에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골병이 들어있는지 좀 밝혀라. 그게 미적립부채 개념입니다. 미적립부채라는 건 뭐냐면 이미 정부가 지급하기로 국민연금 가입자들 또 수급자들한테 약속한 금액이 있어요. 그게 저희가 추산해보면 2088년 말까지 누적 적자가 경상가로 1경 7천조. 작년에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가로 7,700조가량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 이 7,700조 어마어마하잖아요. 연금제도는 다른 제도와 달리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제도입니다.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제도를 못 맞춰놓으면 언젠가는 사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라가 국가 부도위기까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국가가 만든 복지 제도입니다. 일하는 동안 소득의 9%를 내면 연금 가입 기간 월 평균 소득의 40% 정도를 은퇴 뒤 받게 되죠. 애초부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OECD 국가 평균 보험료의 절반 정도만 내고 있습니다. 복지 제도란 걸 감안해도 위태로운 설계였죠.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또 열렸습니다.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며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도 잇따랐습니다. 우리보다 3배나 많이 내는 프랑스도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국민적 저항이 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어려운 과제를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연금 개혁과 굳이 좀 우리만의 특징을 좀 살핀다면 이 인구 구조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데 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린 평균 개념이 의미가 없는 나라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고 인구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보니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평균을 따질 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강도가 높은 개혁을 해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국민연금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젊은 세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출생 고령화가 진행되며 상황이 역전됐죠. 연금을 받는 고령 인구가 늘며 일하는 세대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 우리가 빨리 제도를 못 고치면 1968년에서 73년 사이에 태어난 650만 명 정도 되나요? 2차 배움 세대가 또 보험료를 더 부담 안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25만 명도 안 태어난 친구들이 다 부담을 해야 돼요. 25만 명 정도 태어난 친구들이 70만 명, 100만 명 태어난 세대를 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존할 수 있는 연금 제도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나치게 현 세대 중심에만 편향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닌가. 따라서 미래 세대와 공존하는 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저희들의 진단입니다. 세대 공존을 위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제 우리 세대들의 노력들, 행동들이 필요하죠. 미래 세대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이게 정책적 용어여서 피부에 안 올 수 있는데 내 자식들, 내 손주들, 조카의 문제이거든요. 국민연금을 두고 온라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연금 개혁을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사실상 노후 준비가 어려운 사회 보장 제도의 댓글만 봐도 세대 간, 직종 간 입장 차이가 보이네요. 일하는 모든 시민들을 국민연금 제도에 편입시켜 실질 소득 대체율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사실 국민연금은 전 국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연금이란 단어만 나오면 출구 없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대국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세대 간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죠. 전국 방방곡곡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 500여 명에게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모은 돈에 비해 줄 돈이 부족한 미래 연금. 개혁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조사에 응한 이들은 일하는 세대가 더 내고 수령자는 덜 받는 방식의 절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미래 연금의 부족분을 세대가 공평하게 책임지길 원한 겁니다. 전 세대가 연대하는 편을 선택한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일까요? 우리가 만난 이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비록 초저출생, 인구 절벽이라 해도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꿀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인구 전망에 의해서 절망하기엔 이르다. 미래는 아직도 열려 있고 그 열려 있는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 어두울지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울인 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저절로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과거의 시스템을 바꿀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고통스럽더라도 심각한 대처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모든 대학의 3% 감축, 국공립대학 우선 유지, 그리고 사립대학들은 평판과 선호도에 따라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 원칙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조정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손대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나중에 손대기 어려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이 시기 이제 놓치면 안 됩니다.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잠깐 미래에 다녀왔죠. 이걸로 무언가 달라질까요? 보통 이제 미래연구, 미래학이 현재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런 그 결정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목표를 세우냐에 따라서 또 현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0.78. 그 이후의 세계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